자, 안녕하세요. 북서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서 5차 모의고사 부분을 이제 할게요. 자, 이제 5차 모의고사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는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일단 이 교육과정이 몇 차 교육과정인가를 이제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의 중학교 교육 목표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가를 보면 이제 내용을 보면 핵심 키워드만 좀 보고 넘어가면요. 자, 우리 민족의 발전 과정을 주체적 입장에서 파악하고 민족의 정통성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민족주의를 되게 강조하는 교과서. 이거는 3차 교육과정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차 교육과정에서는 그 당시 이제 박정희가 이제 유신 헌법을 공포하고 유신 정권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내걸었던 명분이 우리가 이제 지금 대내적인 어떤 위기에 처해져 있다. 그래서 강력한 정부를 세워서 이 위기를 돌파를 해야 된다. 그 명분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이제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민족주의 강조하고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 외적이 쳐놓을 때 어떻게 이제 대응했는가 이런 것들 되게 강조를 하는 그런 측면을 교과서로 구성이 됐고요. 특히 이제 따로 이제 을지문덕이라든지 이순신이라든지 강감찬처럼 이렇게 이제 적들이 쳐들었을 때 이걸 이제 극복하는 그런 것들을 사례를 모아가지고 독복용 그러니까 이제 참고용 교과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니은이 이제 참고용 교과서인데 이건 시험과 극복이라는 책이에요. 시험과 극복. 예. 자, 그래서 이 시험과 극복이라는 책을 만들었다. 근데 이제 지금 역사과 부도도 이제 참고용 도서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제 보고 그냥 갖다 버리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래서 이 책을 잘 안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3차 교육과정 후반기에 들어가서 교과서 편집할 때 아예 시험과 극복이라는 그 교과서를 그 국사 교과서에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국사 교과서가 두꺼워졌죠. 그러니까 이제 4차 교육과정 때 이걸 또 단어로 나눠서 상하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교과서를 만들죠.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요. 그래서 이게 4차, 5차 이렇게 이제 있고 제가 이제 그 5차 교육과정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등학교 있을 때 두 권의 이제 교과서, 상하권의 교과서를 배웠던 기억이 나. 이러고 보니까 제 나이가 이제 탄로가 나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 기획의 그 내용 구성의 특징, 중학교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의 특징은 일단은 뭐 정치사, 일반사 중심의 통사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3차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4차, 5차, 6차, 7차까지 이렇게 보이는 공통된 특징이죠. 그 다음에 니은의 이제 그 과목의 명칭은 시정과 극복,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기읍과 니은의 지명을 각각 써보고 가와 나의 전투가 끝난 후에 한반도의 당이 취할 조치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그 약간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가 아니라 가전투가 이렇게 써서 나는 빼고 그래서 이제 보면 자 29일 날 그 당시 그 이근행이 당나라 장군이죠. 20만 대군을 이끌고 둔을 쳤는데 어디에서 둔을 쳤냐 하면 그러니까 그 군대 이제 진지 이런 것들 쳤는데 여기가 매초성 매초성이에요. 또 이제 지명했다 매소성이라고 또 부르죠. 예, 매소성에 진을 쳤죠. 근데 이때 이제 뭐냐면 우리 군대가 그러니까 신라 군대가 공격해서 뭐냐면 공격을 해서 도망가게 하고는 전마 3만 피를 얻었다. 예, 이렇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사료는 나당 전쟁 관련된 거예요. 나당 전쟁. 그래서 우리가 나당 전쟁에서 이제 신라가 당나라를 물리친 대표적인 전투 두 개가 있죠. 매초성 전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볼표 전투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간데 그러면 매초성 전투가 끝난 후에 그 당시 그 한반도 당이 취한 조치를 이제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 이제 매초성 전투 이후에 이제 한반도에서 당을 이제 취한 조치를 쓰면 원래 당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뭐 안동도읍을 평양에 설치하고 웅진도읍을 이제 백제 땅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를 계린도독부 해갖고 이제 형식상 이렇게 이제 행정구를 편제해 놓고는
먹으려고 했어. 근데 나상 전쟁 이후에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안동도보가 이제 평양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동도보가 이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총사령부 정도 되는데 육도부 중에 하나죠. 이걸 요동성으로 이제 옮겼어요. 그 의미는 한반도부터 물러나겠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 당시 당나라가 또 국제 정세 볼 때 신라만 싸웠던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당나라 신라뿐만 아니라 그다음 토본하고 또 싸웠어요. 네, 토본. 그래서 이 토본 세력이 훨씬 더 컸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당나라 영어까지 공격하고 몇 번 패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당나라는 신라가 주적이 아니라 이 토본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 이게 주요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그 주 병력은 이 토본에 싸우는 데 있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주변 민족들 있죠. 여진족이나 거란족 이런 것들 이제 기마병들 동원해 갖고 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제 기보표나 매수성에서 깨지고 나서 더 이상 이게 뭐냐면 신라와 싸울 여력이 없다 해서 철수를 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좀 약간 당나라하고 신라 간에 소원 상태가 좀 있었죠. 예, 거리가 좀 약간 멀어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긴 했죠. 자, 하여튼 이 내용을 쓰시면 되고 나와 관련된 내용은 그 당시 백제 정벌전이에요. 백제 정벌전.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소정방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소정방이 백제를 치기 위해서 신라가 연합해갖고 쳤는데 신라가 약속기일에 비해서 좀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정방이 열받아서 신라 장군을 죽이려고 하니까 김유신이 딱 나서 얘를 죽이거든 나를 먼저 죽이고 나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정방이 이제 물러난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들어갈 그 밑에 있는 니은은 이제 어디냐면 기볼표예요. 기볼표.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날 소정방은 부총관이었던 기니문과 함께 기볼포에 도착 백제의 군사를 맞아 크게 싸워서 크게 격파했다. 이 기볼포는 그 당시 이제 백제 군사 요충지였고요. 나중에 이제 매초선과 함께 그 당시 신라군이 당나라군을 격파하는데 큰 전투가 이루어졌던 것이 기볼포죠. 그래서 이 기볼포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전투가 끝난 후에 한반도에서 당일 치안 조치를 쓰시오. 그래서 요 나를 좀 빼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수정할 때 이제 더 올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죠. 3번은 이제 뭐가 관련된 거냐면, 어떤 할아버지가 있네요. 할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하여튼, 사진이 있고, 사진보다 이제 인물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내용이 있죠. 여기에서 쭉 읽어보시면 사회계약론인데,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듯이, 뒤에 문장이 이제, 이 사람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만일 정부가 기본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방자하게 물러나야, 방자해진다? 물러나야 하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 거예요? 그렇죠. 저항권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요거는 루코다.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가에서 자료 가지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는 것은 어느 책을 말할까요? 예, 예전에도 한번 기초에도 언급을 했던 정보론이라는 책이야. 정보론이라는 책에서 사회계약론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권리를 정부에게 뭘 한 거죠? 위탁한 거죠. 위탁한데 지나지 않다. 그래서 이 자연 상태에서의 자연권이 그 당시 확실하게 지키지 않으니까 자연 상태 이제 그래서 자연권이 확실하게 지키지 않으니까 이걸 좀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권리를 정부에게 위탁을 한 거죠. 위탁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넘기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거쳐서 위탁을 했고 만약에 정부가 자연권을 침해하고 특히 이제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때 위탁을 할 때 모든 걸 위탁한 건 아니에요. 재산권은 뭐냐면 빼고 위탁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걸 부분 양도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단체냐면 신민회와 관련된 단체예요. 신민회. 자, 다음 기획단체 궁극적인 목표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 입각해서 전략의 명칭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독립군 기지가 나오고 이런 만주 일대 독립군 기지를 건설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내 이주를 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뭐 독립군 기지로서 이제 신안민촌 실제로 이제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세운 게 신안민촌이죠. 신안촌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단체의 궁극적 목표가 뭘까요? 신민의 궁극적 목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권, 그 외교권이 이제 박탈당했잖아요. 국권을 회복하고 공화 정책을 바탕으로 한 국민국가를 건설하자. 그래서 공화국을 건설하는 데 의미가 있다. 다른 이제 뭐냐면 그 예국개몽 운동 대열의 단체들은 공화국이 아니라 입헌 군주제를 이제 내세웠고 그다음에 예국개몽 운동에 그 충실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무력보다는 이렇게 이제 민족 사업을 진행시키거나 계몽, 교육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신민회는 다른 예국 계몽과 달리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공화국을 지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경제, 식상업도 같이 하면서 또 무력을 키우려고 했죠. 군대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자주의각에서 한 전략 명칭이 뭐냐? 이거는 독립전쟁론이에요. 자, 이 독립전쟁론은 종전의 예국계몽 운동과 또 뭐가 합쳐진 거죠? 그렇죠. 항일 의병 운동이 이제 서로 연결된 건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싸우는 게 아니라 일단은 만주나 연해주 지역에 가서 독립군 기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교육이나 계몽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고 군사훈련을 통해서 뭐냐면 그 무력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강대국끼리 싸울 때 그 당시 그걸 틈을 노려서 국내 진공해서 우리를 광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회 포착적 운동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예국개몽 운동에 따라서 아니 독립전쟁론에 입각해갖고 그래서 시민의 계열 사람들이 가서 많은 이제 뭐냐면 독립군 기지를 만들었죠. 뭐 삼원부라든지 그다음에 그 당시 한흥동이라든지 신안촌이라든지 다 이렇게 이제 신민의 계통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신민회는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근데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왜냐면 이제 수능이라든지 한국사 능력에서는 많이 언급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청나라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은 각자 읽어보시고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기획에 들어갈 것은 이제 주접이에요. 이 주접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청나라 이제 지방 통제 방식을 보면 대개 보면 이제 황제가 있고 지방 장관으로서 이제 총독이나 순무를 이제 파견하죠. 총독은 대개 한 개에서 세 개 성을 가난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순무는 한 개 성만 가난하는 거야. 근데 둘의 관계가 직급이 좀 총독이 높고 순무가 좀 낮아요. 그렇지만 상하 관계는 아니에요. 예, 서로 이제 상호 통제하는 관계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한 달마다 보고를 올려야 돼요. 보고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총독에 있는 여러 지방 간청대 이제 관리들도 보고를 올려 황제에게. 근데 이제 보고를 올릴 때 보통 통상적인 이제 보고 시스템에서는 이 중앙 조직을 통해서 이제 거쳐가지고 황제에게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직접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직접.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주접이라고 해요. 주접. 그러니까 중앙 조직을 거치지 않고 간섭을 거치지 않고 직보를 하는 거죠. 예. 이걸 주접이라고 하는데 이 주접을 나중에 옹전제 때 어디에서 관리하도록 했냐면 군기처에서 관리하도록 했어요. 군기처는 어떤 곳이냐면 주로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강이라든지 위구르 그다음에 이런 지역들을 이제 넓혀갔잖아요. 외몰골 지역 같은 것들. 그러면서 이제 이 병방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제 군기처인데 이 군기처는 이제 병방 문제를 이제 신속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직보 체제가 있었어요. 황제가 직하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래서 황제가 직접 이제 업무 처리하는 건데 요 주적과 이 군기처에서 이제 지방 장관들이 올리는 주적까지도 군기처에 처리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군기처가 상당히 강해졌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군기처의 이제 운영 방식 특징이 뭐냐면 그 상주관이 없어. 상주 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그 다 기간제예요. 어느 식으로 말하면 그래갖고 주로 다른 옆에 간직에서 간부에서 파견된 관리들이죠. 예. 그래갖고 겸직제를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쉽게 통제를 할 수 있죠. 예. 파견의 권한을 제한할 수도 있고 관료들하고 이제 간부를 중심해서 뭐냐면
뭉칠 수 있는 여건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뭐하고 비슷하죠? 네, 비변사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제조제를 운영하는. 자, 그러면 일단은 기업은 주점이라고 쓰면 되고, 담당 기구는 군기처. 그리고 이 기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쓰면 군기 대신을 전담한 관리 설치하지 않고 각 부처의 파견관을 임명했고요. 파견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관료들에게 행적으로 결합된 것을 막아 분당의 피해를 없앴다. 이렇게 이제 답을 구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나폴레옹과 관련된 문제를 냈어요. 나폴레옹이 보면 이제 유럽 패권 과정에서 여러 조약도 맺고 그다음에 전투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냈는데 나폴레옹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나올 만한데 인용해서 아예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나올 가능성은 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수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자료 A번은 이제 영국이죠. 에미앙 조약을 맺어서 영국은 프랑스 식민지를 거의 전부 양도하기도 했다. 그래서 영국은 프랑스 식민지를 거의 전부 양도하기도. 이건 뭐냐면 영국은 프랑스 식민지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의 영국이 그 프랑스 싸운 동안 프랑스 식민지를 좀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양도하기도 했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영국은 점령하고 있었던 프랑스 식민지를 거의 전부 양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점령한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이거 좀 찾아보니까 요 조약이 내용이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서계 이론을 내가 썼는데 잠깐 지금 찾아봤거든요. 잠깐요. 이게 할 때 영국 프랑스 식민지 거의 전부 양도하기로 했다. 이게 아니라 프랑스 식민지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영국이 점령했던 여러 영토를 양도했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에게 양도했다. 원래 그 통치했던 그 여러 나라들에게 양도했다. 그러니까 영국이 그 당시 그 해외 식민 전쟁을 하면서 그 당시 뭐 스페인이라든지 그 당시 뭐 여러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 이제 해외 식민지를 점령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양도한 내용이 그 아미엥이라고 또 하죠. 이 조약 내용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정확한 내용에서 이걸 좀 수정을 제가 이제 문구를 좀 수정을 할게요. 예, 그 문구 수정한 내용도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프레스부르크 조약이 있어요. 그 서계에 잠깐 언급되어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 내용은 뭐냐면 신성 노마 제국을 해체시켜서 그 대신에 나인 연방을 창설하겠다. 이게 이제 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성 노마 제국을 해체해서 그 대신에 나인 연방을 창설하는데 그 조약이 프레스부르크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스부르크 조약 자체도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도 이제 써고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토 대제부터 시작한 신성 노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해체를 했다. 그래서 라인 연방이 만들어졌고요. 이 라인 연방 또한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한 다음에 독일 연방으로 비내 이후에 만들어지죠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프랑스와 러시아 간의 이제 평화 조약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이센과 그 당시 프랑스 간의 또 평화 조약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자료 B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디지털 조약이에요. 디지털 조약인데 서계에서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조약은 여기만 강조돼서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의 평화 조약 내용만 있는데 실제로 프랑스와 러시아 평화 조약도 같이 있어요. 그 내용 안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러시아, 프랑스와 프로이센 이렇게 두 개의 평화 조약을 디지털 조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하고 러시아 평화 조약을 보면요. 이탈리아 왕이자 프랑스 황제인 나폴레옹과 러시아 황제는 서로 간의 완전한 평화와 우호를 약속한다. 과거 프로이센 영토는 폴란드로 분하여 뭘 세우고 요 니을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면 바르샤바 대공국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폴란드는 그 오스트리아, 뭐 프로이센, 러시아에 의해서 이렇게 분할돼서 통치됐는데 특히 러시아가 상당히 많은 영역을 통치하고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상당수 서폴란드 땅을 이제 뭐냐면 분할해서 그 당시 바르샤바 대공국을 세운 거야. 예.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계대 정부를 일종의 세운 거죠. 여기에서 이제 프랑스 계대 정부를 세운 게 바샤바 대공국이야. 물론 이 바샤바 대공국은 나중에 이제 또 해체돼 가지고 또 뭐 오스트리아하고 그 당시 프로이센 러시아가 또 나눠갖고 그래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영국 27 내용을 보면요. 그 프로이센은 영국과 항해와 무역을 중단할 것이며 영국과 영국 식민지에서 프로이센에 오가는 상석의 성장을 뭐냐면 금지할 것이다. 요거는 약간 대륙 봉쇄령과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륙 봉쇄령을 내렸던 이제 그 칙령이 베르린 칙령이어서요. 자, 베르린 칙령에서 디귿과 유사한 명령을 내린 목적을 쓰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대륙 봉쇄령과 비슷하죠. 내용이. 그러니까 대륙 봉쇄령과 목적을 쓰시면 돼요. 대륙 봉쇄 목적. 그 유럽 대륙과 영국과의 통상을 금지함으로써 그 영국의 경제적 타격을 동시에 준 동시에 그 당시 프랑스의 시장 확대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대륙봉쇄 목적을.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일단 영국은 그 당시에 중국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 세계 공장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 당시 이제 대륙국가의 입장을 때 영국의 상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든 밀무역을 통해서 교류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영국은 그 유럽 시장 외에도 자기 또 식민지 시장이 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봉쇄 정책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얘네들 상대 안 하고 그 자기 식민지에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해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패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7번. 자, 여기면 다음은 중국사 내용을 내용을 뭐냐면 가지고 토론 수업을 하려고 했다. 가지고죠. 예. 자,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 내용이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가는 이용장의 내용이죠. 이용장 상소문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용장이 그 당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그때 진압할 때 서양의 발달된 무기를 보고 우리도 총포효를 제대로 가져야 된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중체 서양에 입각해서 얘기를 한 거고 캉웨이는 이제 이 당시 일본이 부강한 뭐 청일 전쟁도 이기고 그런 것들 보니까 그럼 왜 그러냐? 그것은 그 당시 일본이 입헌 내각제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입헌 군주제를.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자. 그리고 단순히 무기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의식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인 생활 습관 이런 것도 개선하자.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범법 자강 운동을 주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이 교사하고 이제 학생 1 간의 이제 내용이에요. 학생 2 간의. 네. 자, 여기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관련 내용들을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 교사는 기획과 관련된 토론 수업을 방법을 해야 할 일을 한 가지 쓸 것. 자, 중국 근대화 방법에 대해서 가와 나는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의견 중에 어떤 의견이 중국 근대화 방법에 효율적인지 토론해 보십시오. 토론을 해보죠. 자, 여기에서 이제 토론을 할 때 두 가지 토론 방식이 있죠. 하나는 토의식 수업과 대립 논쟁식 수업이 있죠. 예. 그래서 토의 수업은 의견을 이제 수용을 갖고 이제 하는 거고 어떤 결론을 이제 도출하기 위한 거고 해결 방안을 대립 논쟁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그 대립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얘들끼리 이제 싸워가지고 일종의 배틀 시키는 거, 논쟁 배틀 시켜가지고 이게 자기 의견을 분명히 하는 건데 그때 대립 논쟁식 수업을 할 때 교사가 해야 할 것을 한 가지 쓰면 자 여기 내용을 보면요 토론 경험을 받지 않는 학생들은 토론 과정에서 교사의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토론 과정을 관찰하면서 때로는 사회자도 토론 내용을 정리한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자기끼리 의견을 하다가 삼천표 빠질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줄 필요 있죠 그리고 학생들이 토론 과정에 말꼬리 잡거나 초점의 쟁점에 벗어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중지를 해줘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교사가 할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또 보면 니은과 같은 학습 활동하는 이유를 한 줄에 쓰시오. 그래서 이제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이용자 강의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합시다. 그럼 왜 할까요? 그 이유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확연히 드러나게 하여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게. 왜냐면 그냥 토론학습을 이러면 얘들이 잘 모르겠죠. 그 내용도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자료 조사해보고 나한테 보고서 만들고 발표를 하면서 나는 이용장의 의견이 좋다. 어떤 사람은 캉웨이의 의견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분명히 나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 토론 수업을 하기 위한 대의 논쟁식 수업은 사전 작업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학급 전체가 두 팀을 나눠서 토론을 참여하도 수업 조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팀을 나누는 거죠. 학생들이 어떻게 팀을 나눌 건지 물어보니까 또는 어, 어떻게 하냐. 디귿에 있는데 이 디귿 내용은 모든 내 다른 해석이나 시각을 가진 두 팀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토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A팀과 B팀 이렇게 두 팀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게 제일 간단해. 이용정 팀, 강회의 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제 논쟁을 시키는데 두 개로 나누긴 하는데 A, B 이렇게 나누는데 요 두 팀 간에 또 여기 뭐냐면 이용장, 강의, 이용장, 강의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내용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경우 학습효과를 들어간 것은 저는 가 의견에 들어가지만 나 의견에 지지한 팀에 들어갈 것이다.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 경우에는 요 가와 나 이렇게 나누면 그 당시 이제 강의 팀을 처음에는 이용장은 이제 지지하지만 반대 의견을 알고 싶어서 강의 팀에 가서 한번 그쪽 입장에 서가지고 토론을 해보겠다. 그러면 이런 학습효과 다른 입장에 서가지고 토론을 하는 학습효과가 뭐냐?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무신정변 때 일어난 밀란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김사민난과, 그 당시 또 그 삼국 부운동 관련돼 갖고 이제 한번 나왔고,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는 공주 명학소, 망이 망소의 난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김사민하고 그 다음에 초전, 호심의 난이죠. 예, 김사민하고 호심. 니은에 있으면은 김삼이, 그 다음에 호심 이렇게죠. 그래서 이제 명종 때 일어난 건데 김삼인하고 호심은 원래 다른 그 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연합 작전을 이제 펼쳐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당시 집권자가 누구였냐면 그 당시 집권자 이희민이었죠. 그래서 이희민이 이제 아들이 이지순이에요. 이지순과 그 위에 이제 김종걸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이지순이 이제 전출을 하다가 그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제 뭐냐면 그 군수 물자들을 적에 갖다 팔아. 뭐 김삼일 호신들에게. 예. 그래갖고 이제 전쟁에서 초창기 때문에 몇 번 패해서 나중에 김종걸이 또 자살해요. 예. 얘를 통제를 못하니까 집권자 이희민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렵게 해갖고 간신히 진압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반란이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국가에 제공한 공문의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직접적인 원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여기 보면 기획에 거주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내용. 여기 명학소다니까 이제 우리가 부국지에 속한 사람을 알 수 있죠. 향소 부국에 있는. 그래서 이때 향소 부국에 그 처벌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국학에 입학하거나 과거에 응시할 수 없고 승려가 될 수 없었고요. 혼인에 따른 신분 귀속에 따라 천인과 같은 대우를 받은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이지만 여기 천하기 때문에 천대를 받는 신량 역천. 뭐 예전에 천인설이 이제 다수였지만 요즘 신량 역천설이 다수였죠. 이런 차별 대우가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 군영민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항소 보고 뭐냐면 장가나 시집 안 가려고 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같은 신분으로 이게 그냥 대우받으니까 등급이 떨어지겠죠. 자, 그래갖고 이제 안 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볼게요. 9번은 이제 여기에 들어갈 문제부터 보면 뭐겠어요? 콘스탄트 공이에요. 그래서 이 콘스탄트 공예는 이제 그 관련된 내용도 이제 적어 있는데요. 콘스탄트 공예가 이제 이단을 처리한 문제가 있었죠. 그 당시 교회가 대분열을 하다 보니까 교회 권위가 떨어졌고 호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단, 그러니까 교회 입장이 이단이죠. 이런 것들 막 주장을 하게 돼. 그래서 보헤미아 호스를 이단으로 규정해서 하향에 처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획에서 해서 개혁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하지 못했는가. 이렇게 이제 이유를 한 가지 쓰시오. 그러니까 콘스탄틴 공의에서 그냥 교회 개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를 한 가지 서술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거는 이제 뭐냐면, 기억이 아니다. 제가 이제,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제가 문제를 기억을 해놓고는 답은 니은을 했었는데 이게 기억 맞아요. 이게 니은의 이유가 아니라 기억의 이유네요. 예, 기억의 이유로 이제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억에서 왜 그걸 문제 해결하지 못했냐? 교회 문제. 그 당시 교회 문제가 뭐겠어요? 교회가 분열돼 있었고 이단이 막 날뛰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당시 교황의 권위가 떨어졌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탄츠 공예가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보수파 급진파의 대립이 격심해 결론을 얻지 못했고 백년 전쟁이 재발된 관계로 각국의 보조단 일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보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그 권위를 받으며 교황 자신을 포함하여 어떤 계급과 조건에 속한 어떤 사람이라도 관련된 문제 공의에 복종해야 된다. 이건 공의주의죠. 자, 공의주의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회 권력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서 있어요. 교황이 배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교황의 결정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 그래서 무오류설 이런 것들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반해서 공의주의를 내세웠던 사람들은 교황은 교회 하나의 부속에 속한 사람이다. 부속적 인물에 불과하고 제일 중요한 건 여신자들이나 대표들 만든 공의다. 네, 공의주의. 근데 이 콘스탄트 공의에서는 공의주의를 상당히 강조를 했고 여기서 공의주의를 내세워서 이제 결론을 냈지만 실제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교황 우선주의가 등장을 해요. 그래갖고 무너진 공의가 페라다 공의에서 공의주의는 이제 무너지고 교황을 다시 주도권을 장악하고 교황이 많은 절대적이다. 왜? 교황은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누가? 베드로가 또 교황한테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 교황이 검은 걸 신다고 해도 그거는 신 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다 이렇게 주장하죠. 교황 무오류수를 이제 주장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볼게요. 자, 다음 학습 내용은 어떤 교육 내용 조직 역사 교육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한 방법을 써서 구성하였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여기 이제 가는 이제 합해 역사죠. 요즘에 이제 쩐의 역사 해갖고 요즘에 유명한 책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합해 역사들이 있는데 처음에 물품합해, 식량합해, 태안합해, 불태안, 가상합해 이런 것들 이제 합해 역사를 쭉 살펴보고 있죠. 자, 이렇게 내용 조직을 이제 하는 거. 이걸 주제 중심이라고 해요. 주제 중심. 그러니까 어떤 분이 분할사가 뭐고 주제 중심 헷갈린다. 구별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인데, 주제 중심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파는 거죠. 종적이든 행적이든 하나만 파는 거고, 분야는 주제보다 좀 넓게 파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전쟁사, 정치사, 사회사, 경제사, 이렇게 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쟁사를 공부한다. 이거는 주제 중심 방법이나 분야사죠. 근데 이제 기관총의 발달 역사, 총의 발달 역사, 이런 것들. 그 전쟁하는 속에서 무기와 관련된 것 중에 하나를 딱 집어갖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건 주제 중심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요거는 물품합해, 측량합해, 타ян합해, 불태하니까 이건 뭐겠어요? 행적인 조직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종족 조직이다. 주제 중심 방법 중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예, 나는 보세요. 나는 이것도 주제학습이야. 근데 여기에서 주제학습은 중세시대 봉건영주인데 한 곳만 파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이 동일한 한 곳만 파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어떤 딱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꽂혀갖고 파는 거. 이거는 앞에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는 거기 때문에 주제학습 방법의 종족 조직이고요. 요거는 한 공간만 파는 거기 때문에 행적 조직이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 같은 거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한 시대만 딱 이렇게 해서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자, A의 예문과 관련된 조직 방법과 연대기 방법의 차이점을 쓰시오. 그리고 이제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A의 예문과 관련된 조직 방법.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기 보면, A 예문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네, 그래야지 말이 되니까. 네. 자, 요게 A의 예문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제 중심 방법이죠. 그러니까 종적이나 행적이나 다 포괄해서 만든 건데
요거하고 연대기적 방법의 차이점이 이제 뭐냐, 이런 걸 이제 쓰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유사한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로 주제로 서술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 역사적 사실들과 공통된 특징과 결부시켜 분류하는 형식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연대기적 방식 같은 경우의 차이점은 연대기적 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조직한 방법에 요것은 유사한 역사적 사건을 하나 묶어가지고 서술한 거죠.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의 이제 그 관점에서 내용을 조직을 할 때 내용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쓸 것. 그래서 이제 여기 화폐 역사 중에 주제 중심의 종적 역사 방식이잖아요. 종적 조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을 줄 때 내용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요거는 이제 동일한 주제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폐도 시대에 따라서 이제 물품화폐, 식량화폐, 태양화폐, 불탄화폐, 최근에 뭐 가상화폐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A의 조직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쓰시오. 그러니까 이제 주제 중심 방법의 전반적인 단점과 장점을 쓰시면 돼요. 요 내용은 뭐 녹색 책과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일단 보죠. 장점을 쓰라고 하면 역사학의 논리를 반영하여 핵심 개념과 원리를 쉽게 다룰 수 있다. 이거는 행적 조직이 아니라 종적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다음 특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시기에 거쳐서 다양한 관점에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 해당 주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고 개별적 사실들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학생들의 역사적 통찰력을 사고 환영에도 적합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단점은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이 어렵고 학문적인 내용을 강조하여 학습자에게 너무 어려운 내용 구성되어 있으며 실생활 유용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야. 화폐 역사는 관심 있지 않냐? 오히려 이제 뭐 무기 발달사나 이런 것들 관심 있는 덕후들도 많지 않냐? 근데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란 책과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을 쓰니까 여러분들 좀 생각을 배제하고 이걸 쓰세요. 어떤 분은 그 역교를 쓸 때 꼭 자기 생각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예전에 몇 번 말했지만 칼체라면 거의 틀려요. 이런 식으로 쓰면. 예, 물체하면 이제 답이 맞을 수 있지만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복불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쓰시면 안 돼요. 절대 역경에서는 여기 개론서에 있는 내용을 좀 정확히 암기하고 이해해 쓰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단점 보면요. 주제와 관련이 없는 다른 중요한 사실을 도외시하고 싶고 동일한 시기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 사이에 관련성을 무시할 우려가 있다. 예, 등등. 그러나 주제 나열식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해당 학년이 어떤 단계 성취할 능력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 판별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답안을 구성하시고 이렇게 A 예문에서 제가 이제 A를 이렇게 할 때 요걸 좀 A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진행을 한 역사연구 학자는 누구이며 기획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그리고 니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상의 내용을 말해보고 디귿과 관련된 미음의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역사 연구의 질문과 의의 이건 기획인데 이건 사상의 역사예요. 사상의 역사를 위한 세 가지 과제. 그래서 있는데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노란책에 있어요. 노란책에. 노란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빼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답은 이제 남색책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제가 구성을 했지만 예문 내용은 노란책의 예문을 인용을 해가지고 답을 이제 구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콜링우드와 관련된 내용인데 콜링우드 역사를 연구할 때 세 가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질문이 있고 그 중에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모든 진정의 역사는 무슨 역사다? 사상의 역사다. 우리가 이제 뭐 콜링우드 할 때 뭐 사상의 역사 강조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있고 이때 사상의 역사는 그 어떤 입장이죠? 크루츠와 다르죠? 크루츠의 사상의 역사는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 사상의 역사는 역사적 행위자가 고려할 점들 그러니까 재현이나 제사고를 통해서 그 뒤에 내용이 있지만 그러면 사상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그 역사적 행위자들이 이제 자기가 어떤 판단을 낼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 것이냐? 일단 객관적 상황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다음 자기의 어떤 의도, 동기,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것을 왜
그 역사 행위자를 아는 것이 뭘 사상 역사 아는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사상 역사 질문을 보면, 자, 과거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는 팩트야. 사실 보고요. 일단은 객관적 사실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간년론자들에서 뭐 객관적 사실 다 무시해버리고 사료 다 무시해버리고 머릿속에서 내피셜로 역사를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문학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객관적 사실 바탕으로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해를 하기 위한 필요한 상상을 쓰시오. 왜냐하면 과거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는가. 객관적 팩트를 하려면 사실을 봐야 되는데, 사료를 봐야 되는데 사료가 완벽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냐면 그 상상을 통해서 합류 메꿔야 돼. 요때 상상이라는 것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재창조하는 거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 이제 엮어가지고 새롭게 이제 의미를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자잘한 유에서 뭐냐면 완벽한 유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건 성역적 상상이야. 그래서 주어진 증거부터 논리적 영역, 그 다음에 역사적 지식의 필수적 조건으로서 이제 성역적 상상을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성역적 상상은 뭐와 비슷한 보관과 비슷하다. 보관. 예. 그래갖고 이런 것도 이제 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건 노란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노란책 몇 페이지에 있냐면 제가 이제 밑에 적어놓긴 하겠지만 200 그 이게 어디야? 270페이지에서 27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노란책 거의 안 보잖아요. 근데 노란책도 이제 예전 기출에 나왔던 것도 좀 볼 필요 있어요. 그리고 공부해 두실 때 약간 이제 남색책에 부족한 부분을 노란책에서 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란책은 좀 그 이론이 만들어진 배경이라든지 구체 내용 같은 것들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도 이걸 읽고 남색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객관적 사실 파악했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두 번째는 그것이 왜 일어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왜라는 것은 이유라는 것은 내면과 관련된 거죠. 그 행위자, 역사적 행위자 내면을 알아야 돼.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필요한 것이 재현. 이렇게 보면 재현. 여기에 관련된 예문이 재현이죠. 그래서 사료를 보고 그 역사적 행위자가 내면 속에서 그 행위가 어떤 것을 그 내면의 그 사람의 생각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재현이에요. 그래서 아르키미데스가 이 비중의 원리를 발견할 때 사건을 재현해보자. 우리는 비중의 원리를 발견할 때 아르키메데스가 했던 생각들이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 되풀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르키메데스의 사고를 영향을 준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재현이라고 이제 하는데 어떤 분은 재사고가 답이 아니냐. 근데 재사고와 재현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재사고도 답일 수 있어. 그래서 유사답은 재사고인데 재사고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 사료가 주었을 때 그 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죠. 유도된 상상. 예, 이걸 재사고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재사고를 통해서 이제 뭘 해야 되냐. 그걸 머릿속에 떠온다고 해서 그게 역사 팩트는 아니죠. 그래서 이걸 역사적 사안과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검증을 해야죠. 입증을 해야죠. 이것이 재현이에요. 예. 그래서 재현과 재현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재사고 있고 재현 있고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재사고와 재현을 설명한 남색책과 노란책 사료에도 같이 써 있어. 그래서 이게 분리된 건 아니다. 근데 굳이 개념적으로 분리되자고 이제 분리해서 이해를 하자면 재사고는 사료 읽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재사고 그걸 사료 속에 통해서 다른 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걸 재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역사 교문과 연결돼 갖고 재현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죠. 뭐 역할극이나 그 다음에 그 상소문 쓰기, 역사적 글쓰기 이걸 통해서 표현한 걸 재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재사과 재현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콜링우드는 역사 교육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자. 그래서 역사학자고 이 사람이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사료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관련된 이론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이 부여한 의미와 그 역사 교육학자들이 부여한 의미는 다를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의 연구 성과가 나중에 역사 교육학자들이 받아들여서
그 역사 교육을 연구하는데 뭐 사용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컬링우드는 엄연히 역사학자지 역사 교육학자가 아니고 그 사람이 사용한 개념, 재현 이런 제사고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그 역사 교육자들이 쓰는 의미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죠. 12번은 농지개혁과 관련된 거. 이게 그 자료 나온 기출 주제 중에 하나죠. 여기에서는 제가 남한의 농지개혁과 북한의 농지개혁 이걸 이제 좀 비교해가지고 이제 한번 문제를 내봤어요. 자, 여기에 내용은 이제 주로 이제 남한의 제가 잘못했는데 남한의 농지개혁이 아니라 말을 잘못했어요. 제가 비교한다는 게 제 시즌 1 모의고사 때 그렇게 냈는데 여기에는 남한의 농지개혁만 냈어요. 제가 문제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좀 헷갈려. 예. 자, 하여튼 여기에서 내용은 남한의 농지 개혁이고요. 그리고 요 관련된 사료는 이제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뿌셈과 관련된 거 신뿌셈에 있는 내용이죠. 남한의 농지 개혁은 두세 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보면 여기에서 이제 기읍과 디귿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네, 이게 사료가 주어지고 이게 가로띠 치워놓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죠.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요게 롱가로부터 작용 또는 작용하는 1가당, 아이고, 갑자기, 예. 자, 1가당, 그러니까 한 가구당, 이렇게 쓰면 되겠죠? 총 면적이 몇 정보냐? 3정보, 3정보. 그래서 이제 3정보 이내는 이제 3정보 이상이죠. 이내의 영역은 소유토지, 그 다음에 정부 인정 고온상간 등 특수지역은 예외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3정보 이상이면 이제 토지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네, 3정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토지개혁은 대상은 대지주야. 그 기준이 3정보예요. 그래서 3정보 이내 쪽이면 중소지주, 뭐 자장농, 여기니까 토지개혁 대상이 아니고 이상이면 대지주도 묶어가지고 토지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야. 이건 북한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죠. 북한은 5정보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 이 5정보만 갖고 있어 중소지주도 이렇게 평가하죠. 오히려 절대 크기에서는 더 큰데 비해서 이런 대지주가 중소지주인데 그건 뭐냐면 북한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땅이 많이 갖고 있어도 사람수가 적기 때문에 땅이 많이 갖고 있어도 사람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5정보를 갖고 있어도 이게 뭐야? 되게 비옥한 토지가 아니야. 예, 상대. 근데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지. 1인당 경작목지도 적죠. 거기다가 이제 땅의 비옥도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3정보만 갖고 있어도 대지주 취급받는 거야. 예. 자, 일단 북한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땅을 매수를 할 때 그냥 그 자리에 돈을 준 게 아니죠. 뭘 줬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정부 보증부 유통식 증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채권을 준 거야. 정부가 이제 앞으로 채권을 주고 기일을 이제 갚아주겠다. 그동안 이제 그 갚아줄 때 이자도 같이 주겠다. 그런 거죠. 자, 그 내용인데 그래서 증권의 보상을 뒤로하여 매년 농산물 법정가구 이제 산출에 원화를 지급한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때 이제 5년간 5년간 군분 연분 상한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증권을 이제 채권을 주고 정부에 채권을 준다는 건 정부가 이제 채무가 있는 거 그 지주가 뭐가 있어요? 채권자라는 뜻이죠. 예. 채권자로서 이제 채권을 이제 주면 이 당시 이제 채무자인 정부가 이걸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환할 때 일시 상환이 아니라 이때 채권의 특징을 보니까 5년 동안 상환을 해주겠다. 상환을 그래갖고 이제 5년 동안 상환을 나눴을 때 원리금을 이제 5년 동안 쪼개가지고 상환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매년 농산물 법정 가격을 상출 원화로 그러니까 상환할 때 그 기준이 그 한 해마다 농산물 법정 가정, 공시 가정을 가지고 산출하겠다. 근데 이 법정 가격은 누가 정하죠? 국가가 정하죠. 국가가 정할 때는 채무자로서 매년마다 돈을 줘야 되는데 법정 가격을 높게 정했어요, 낮게 정했어요. 시중가보다. 당연히 낮게 잡겠죠. 그러니까 진짜 짜게 주는 거야. 짜게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지주일자 할 때는 채권자인 지주일자는 채권을 받고 이걸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 이제 그래가지고 정부 채권을 받고 이제 그걸 했는데 당장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헐값으로 채권 시장 갖다 팔아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됐어? 더 떨어지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사들인 사람이 주로 누구냐면 그 당시 이제 상업자본가들, 산업자본가들 이런 사람들이 사들죠. 그래서 농업자본이 상업자본가, 산업자본가들 사들이면서 이게 상업자본가, 산업자본 넘어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지주들이 상업자본가, 산업자본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채권을 받아들여서 이 농업자본들이 상업자본가와 산업자본가로 넘어가는 그런 태도, 자본의 전이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 이미 농사개혁, 그러니까 토지개혁 하기 전에 미리 갖다 팔았죠. 이게 갑자기 또 실행된 것도 아니고, 질질 끌게 되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니을 통해서 지주의 산업자본과 전환이 안 됐던 당시 상황을 쓰시오. 예.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전환이 안 됐냐? 아까 얘기했잖아. 이 채권을 가지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는 그게 아니라 채권을 갖다 파는 거죠. 그래서 토지 뭐냐면 것을 보상금이죠. 토지 계획금이라고 됐네. 자, 토지 보상금을 받은 지가정권은 돈으로 바꾸기 쉽지 않으므로 6.25 전쟁에 반발해 지가정권 헐값을 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한 금액, 또 상한 방법. 예, 상한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제 디귿, 5년간 분할상으로 매년 주생산물의 헌금 또는 대금을 정부에 납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정부가 이제 5년 동안 이제 뭐냐면 채권을 이제 그러니까 채권자였던 지주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년 5년 동안 했는데 이게 정부 재정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정부 재정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대개 보면 어떻게 그렇죠. 농민들에게 받아가지고 이걸 주는 거죠.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해서 공시 법정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상황은 뭐냐? 인플레이션이 격심한 과정에서 농민의 부담이 더 커졌다. 그래갖고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고 봤는데 그 당시 농민층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농민층이 줄 때 헌물 납부거든요. 헌물 납부. 근데 이 헌물 납부인데 이 헌물 납부에서 입장을 볼 때는 돈을 주면 자기가 이득이 있죠. 돈값이 떨어진대. 근데 헌물 납부는 상대적으로 그 헌물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헌물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에 대해서 동일하게 또 계속 주다 보면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물 가치가 높아진 방면에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돈은 납부하면 이득이지만 헌물을 납부하면 시장에서 파는 가격보다 더 싼 값으로 정부에 납부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격심한 가운데서 헌물 납부를 했기 때문에 농민층이 시장에 가서 크게 이득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헌물을 갖다 바침으로써 부담이 크게 가중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배분, 유상 분배 이렇게 하되 이때 정부 재정이 아니라 농민들로부터 받은 것을 헌물을 그걸 납부해가지고 그 헌물은 자기가 갖고 그걸 누구한테 지주한테 납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농민이 치울 때는 헌물 납부를 하기 때문에 자기 시장에 가서 팔 수 있는 큰 이득을 포기하고 정부에게 이제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주 입장을 때는 헌물을 받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받고 낮은 법정 가격을 또 받죠. 그래서 원화를 지급받고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거기다 낮은 법정 가격을 받다 보니까 자기 입장을 때는 손해를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채권 시장에 갖다 팔았는데 전쟁 와중이고 또 갑자기 많이 물량이 늘어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지가죠. 그러니까 지가증권이 이제 떨어진 거죠. 채권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실제로 돈 바꾸기 쉽지 않았고 헐값으로 뭐냐면 팔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편 A형 내용을 이제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B형 내용을 이제 넘어갈게요.